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송계층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CNA에서는 이 토픽이 뭐냐면 TCP와 UDP를 비교하는 간단한 토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CNA 책의 볼륨 2에 보시면 챕터 1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필요한 것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전송계층이란 것들은 4계층이죠. 우리가 레퍼런스 OSI 모델 가운데서 어디에 속하냐면 바로 여기 4계층 여기에 딱 속하게 되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4계층 구조에서 4계층이 아니라 OSI 7 내에서 이렇게 4계층 구조에 속하게 되고 우리가 TCP IP는 4계층 구조 가지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4계층 구조는 보면 뭐 프로세스 통신 뭐 딜리버리 에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송 결정에는 프로토콜은 크게 이제 TCP, UDP, SCTP가 있는데 SCTP는 사실상 좀 폐쇄적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거의 보시기 어렵고요. CCNA에서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전송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이 포트 주소란 걸 이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결 지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쭉 설명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단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말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웹서버 인터넷 서버 웹서버가 이렇게 인터넷에 해주는 웹서버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웹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가 하나가 지금 이 웹서버뿐만 아니라 얘가 뭐 웹서버 기능뿐만 아니라 파일을 주고받는 뭐 우리가 FTP 서버나 우리가 앞에서 많이 설정하는 TFTP 서버 뭐 이런 서버 기능도 올라가 있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얘가 뭐 어떻게 보면 카톡 서버 기능도 올라가 있다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있냐면 기존에 우리가 3계층까지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여기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라우터가 이제 앞장에서 배웠던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스위치가 이제 2계층의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1계층 물리계층 우리가 2계층 3계층, 이제 4계층, 이제 요계층을 배우고 있는데, 자, 한번 나눠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1계층 배울 때 뭘 배웠냐면 케이블을 배웠습니다. 케이블. 그러면 뭐 커넥터 이런 거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1계층이 어딨냐 봅시다. 그럼 요런 케이블 구간이죠. 케이블이고 이런 커넥터들 여기 있을 거니까 커넥터들, 포트들. 자, 요런 것들이 다 이제 1계층에 속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블이랑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케이블들, 요런 커넥터들, 이런 것들이 다 1계층에 속해져 있을 겁니다. 자, 2계층은 뭐냐면 여기 보면 뭐가 있다 했죠? 장비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예, 주소란 게 있죠. 물리적 주소. 물리적 주소가 있고 요즘에 요것들을 서로 다른 장비의 물리적 주소 간에 연결해 주기 위해서 뭐가 있었죠? 여기에 2단의 스위치 같은 중간에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계층에 이렇게 해서 물리 주소 같은 맥어드레스 주소 같은 게 있고 요 연결 장비로는 어떤 2계층 장비로는 2단의 스위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3계층은 뭡니까? 이 각 네트워크죠. 요 하나의 네트워크 내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해 줬죠. 예,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줬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네트워크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라우터를 쪼개는 거지 않습니까? 논리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여의도동, 상암동, 뭐 염창동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논리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눴을 때 이 논리적으로 주소를 하기 위해서 뭐냐 주소를 이 IP 주소를 이때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IP 주소 기반으로 패킷을 전달하는 장비가 바로 뭡니까? 라우터 장비죠.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분리하거나 연결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IP 기반 논리적인 이 네트워크별로 주소를 할당하고 그 주소를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패킷을 전달해주는 게 이제까지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이렇게 배운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해 봤는데요. 결국 뭐냐면 내가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면 요 스위치를 거쳐서 라우터가 이쪽으로 해서 라우팅을 하고 이 케이블을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 세 개를 잘 이용하면 결국 여기서 보낸 데이터가 이까지 전송을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는 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위에 이제 상단의 걸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서버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 중에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서버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서비스를 준다고 서버라고 요청하는 걸 클라이언트 고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냐면 얘가 이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웹서버 접근해서 사진을 다운받거나 웹서버에서 글을 읽거나 또 그리고 얘한테 파일을 여기 올려놓고 또 얘가 파일이 필요할 때 다운받거나 그리고 이제 얘 카톡 서버에서 얘 카톡에 메시지를 보내면 또 얘가 다시 응답을 주거나 이런 기능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한 대 서버가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을 때 뭐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얘의 IP 주소가 1.1.1.2고 얘가 1.1.1.1이라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패킷을 이렇게 해서 출발지 주소 소스 IP를 1.1.1.1 목적지 주소를 여기 네트워크가 달라야 되니까 10.1.1.1이라고 하겠습니다. 10.1.1.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와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하고 나서부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이 패킷이 이 도착을 했는데 이 얘 입장에서 뭐냐면 얘가 카톡으로 보내야 될지 TFTP, 이 FTP 웹 서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3계층까지 이렇게 도착했는데 이 상단에서 얘들이 뭐 서비스가 얘는 뭐 TCP, UDP 있겠지만 얘들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얘가 상단에 보면 TCP가 있고 UDP가 있고 이 상단에 이렇게 웹 서버 하는 HTTP라는 프로토콜, FTP라는 프로토콜, 뭐 TFTP라는 뭐 카톡이라는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서비스를 이 왔을 때 뭐냐면 얘가 이까지 도착을 했는데 누구한테 패킷을 카톡한테 줘야 될지 FTP한테 줘야지 TFP 누구한테 보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단순히 서비스를 하나만 얘가 기능을 동작하면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걔한테 갈 게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얘도 똑같죠. 얘도 뭐냐면 통신을 할 때 뭐냐면 네이버 서버한테도 통신하고 구글한테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야후는 없죠. 이제 다음도 들어가기도 하고 티스토리 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가기도 하고 얘가 엄청나게 많은 곳을 가잖아요. 근데 얘가 가는데 돌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냐면 별도의 식별자가 더 필요하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다른 식별자가 뭐냐면 이 포트 주소라는 또 논리적인 식별자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주소가 우리가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2계층은 물리 주소, 3계층은 논리 주소 IP, 4계층은 포트 주소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포트 주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까지 3계층까지 해서 IP 패킷을 확인해 보니까 10.1.1.1이라 해서 내한테 도달한 것까지 알았어. 이 상태에서 뭐냐면 포트 식별자가 있는데 그냥 웹 같은 거는 기본이 우리가 80번, 뭐 FTP는 20번이나 21번, 얘는 69번, 뭐 얘는 이미에 뭐 3000번을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목적지 주소에 대해서 이렇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목적지에 대한 포트 번호를 이렇게 추가로 붙여서 보냅니다. 자, 이렇게 보내면 10.1.1.1에 80이 나면 여기까지는 맞고 80이란 건 얘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패킷을 보고 이 뒤에 포트 번호를 보고 80을 받으면 누구한테 보낸다? 이 웹한테 보내게 되고 이 상태에서 내가 21번을 포트 얘가 해서 21로 이렇게 보내면 FTP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포트 번호가 뭐냐면 결국 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식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뭐냐면 단말이 어떻게 하냐면 똑같습니다. 얘도 뭐냐면 이쪽으로 보낼 때 임의의 포트 번호를 예를 들면 얘가 그 웹으로 보낼 때는 5만 1번, FTP로 보낼 때는 5만 2번, TFTP로 보낼 때는 5번 3번, 5만 4번 이렇게 해서 식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1.1.1.1에 5만 1번 포트가 10의 1에 80번 웹서버로 간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올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게 반대로 또 이렇게 보내주겠죠. 그때는 뭐냐면 얘 5만 1번을 보내줘야지 얘가 웹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웹에 대해서 접근했던 클라이언트가 알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별도의 포트라는 식별자를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이 양쪽 간에 이렇게 양쪽 프로그램들 간에 이렇게 통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다양한 프로그램들 간에 프로세스 간에 통신을 하게 해준다 해서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통신을 보장한다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다양한 가지는 먹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뭐냐면 요 한 가지 통해서 나갈 때 뭐냐면 여기서 보면 TFTP에 대한 것도 또 웹에 대한 패킷도 웹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서비스들이 다 어디서 중첩이 되죠? 이 TCP, UDP 프로토콜 4계층에서 요것들을 다 조합해줘서 포트로 식별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서비스들 간에 통신할 수 있게 해준다. 프로세스 간에. 그것이 바로 이 계층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뭘로 가능하게 한다? 결국 포트 번호로 구분해서 다양한 게 동시에 보내게 해주고 그 포트 번호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 간에 통신이 가능하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전송 계층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송 계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기능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포트 번호를 통해서 뭘 한다? 각 프로세스, 각 프로그램들 간의 프로토콜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 간에 통신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신할 수 있게 멀티플렉싱을 한다. 그래서 보내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보내고 받는 쪽에서는 이렇게 각 프로토콜 해당하는 쪽을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먹스와 합치는 것과 디먹스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것들이 이 4계층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옵션으로 이제 옵션 기능이 뭐냐면 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제어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어 기능이 나오면 제가 항상 뭐가 나온다 했죠? 삼중사가 나온다 했죠. 뭐냐면 에러 제어 기능과 플로우 컨트롤과 컨제스션 컨트롤이라는 혼잡 제어라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옵션적인 기능인데 요 기능은 어디서만 제공하냐면 TCP에서만 제공하게 됩니다. UDP는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요 기능 포트 기반을 식별해서 요 통신을 보장하는 요것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제공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 PPT 보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기능이 뭐냐면 포트 주소 기반에서 이렇게 프로세스 통신을 보장한다. 먹스, 디먹스를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송신단에서는 합치게 되고 여러 개들이 여기서는 각각 구분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얘들은 뭐냐면 이런 제어 삼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연결이 돼야지 되는 건데 요건 TCP 하면서 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만 지원하냐면 TCP에서만 제공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위에 이제 다양한 얘가 이쪽에서 우리가 보면 웹 서비스도 써야 되고 FTP 서비스도 이런 서비스들이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얘도 그런 각각이 그래서 얘들 간에 이렇게 프로세스를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상계층은 뭐냐면 이 단말까지 상계층까지 1, 2, 3계층이 역할하면 이 목적지까지 도착은 보장한다는 건데 이때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결정하는 거는 프로세스 간에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은 결국 뭐냐면 마치 이 4계층 전송계층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말이 이렇게 있고 단말에 뭐냐면 여기 뭐 카톡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 이제 이쪽 서버에서 카톡 서버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뭐냐면 얘들 둘이 입장에서 이렇게 바로 연결돼 있다 보는 겁니다. 이쪽에 뭐 라우터가 이런 거 다 있지만 다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얘 입장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카톡 우리 설치한 프로그램과 카톡 서버 간에 이렇게 1대1 통신처럼 프로세스 통신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이제 이쪽을 주로 관심 있게 보지만 실제 어플리케이션 단위 입장에서는 이게 다이렉트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 보면 얘가 조지라는 PC가 웹과 광고와 뭐 와이어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했을 때 이 한 나라에서 보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보내기만 하면 이까지 2계층 3계층까지만 있으면 뭐냐면 이까지 도달은 보장하지만 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TCP, UDP는 그 안에다가 뭘 하냐면 포트라는 식별자를 추가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자 추가해서 여기다가 목적지 포트가 800이면 얘는 이쪽이고 9876이면 이쪽이고 80이면 이쪽이고 이렇게 해서 이쪽 그 TCP, UDP 안에 이 포트 기반으로 해서 목적지 주소를 보고 나서 목적지에서는 구분을 해나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층에도 보면 헤더란 거는 결국 제어 정보를 추가하는 거라 했죠. 그중에서 2계층은 물리적 주소, 우리가 대표적인 맥 주소고 3계층은 논리 주소, IP 주소, 4계층은 이제 포트 주소 이렇게 해서 된다고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패킷이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이 앞쪽에 2계층 주소 가 이렇게 가고 3계층 주소가 가고 이쪽에 4계층 주소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오면 4계층에서 이렇게 헤더를 붙이고 그리고 3계층 IP로 갈 때 헤더를 붙이고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결국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호스트 간에 통신할 수 있게 보장해 주며 얘들이 이제 프로세스 통신하게 보장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프로세스 통신할 때 뭘로 한다? 이 포트 번호인데 이걸 이제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스위치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리 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요 포트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이 물리 포트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 식별자입니다. 응용포 식별자에서 요 포트랑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르는 사람이랑 막 통화 포트 얘기하다 보면 나는 TCP UDP의 그 프로그램 식별자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다 보면 이 스위치 네트워크 포트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원래 포트라고 하지 않고 원래 정식 명칭이 뭐냐면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터페이스 뭐 입력할 때는 인터페이스 F0-0 이렇게 입력하지만 실제 우리가 포트 0번 포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포트에서 뭐냐 이 포트가 나눌 때 조금 우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IANA라는 국제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트별로 우리가 레인지를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서 용도별로 이제 레인지를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포트 번호가 실제 0부터 6553호까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0부터 6553호까지가 쓸 수 있으면 이렇게 0부터 6535까지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6535까지 16비트가 이제 2의 16성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뭐냐면 여기 1023번까지가 있고 요게 49151이라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24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요 구간이 뭐냐면 0부터 1023까지죠. 0부터 1023까지가 하나가 있고 1024에서 여기도 시작 번호를 합시다. 49152. 자, 49 여기부터 1024부터 49151까지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49152부터 그 뒷번호까지 이렇게 레인지 대역이 뭐냐면 1번 대역, 2번 대역, 3번 대역이 있습니다. 자, 1번 대역하고 2번 대역은 뭐냐면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한 대역이고 요 대역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 쓰는 대역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PC가 있고 카톡 서버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카톡 서버가 만약 포트를 3000번을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단말이 이렇게 카톡을 쓰는 여러 많은 PC들이 있을 겁니다. PC1, 뭐 스마트폰도 있고 PC2, PC3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얘는 항상 고정된 접속을 해야 되니까 이 고정된 번호를 써줘야 됩니다. 서버들은. 그래서 서버들은 항상 고정된 번호를 쓰게 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들은 어떻게 포트를 할당하냐 하면 얘도 이제 뭐 다양한 뭐 프로그램 돌릴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안에 있지 않은 포트를 할당해야 되는데 얘들은 뭐냐면 랜덤하게 할당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요쪽 대역의 포트를 일반적으로 랜덤하게 할당합니다. 예를 들면 얘가 여기 있어서 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얘만 단순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제 뭐 구글의 웹 서버로 통신할 수도 있고 뭐 카톡 서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통신할 때 뭐냐면 얘는 요 위에 요 서버랑 통신할 때는 얘는 포트를 임의에 뭐 5만 1번 이렇게 할당합니다. 근데 얘랑 통신할 때는 5만 2번 할당합니다. 근데 이 서버들은 만약에 웹 서버니까 고정된 80번, 뭐 21번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얘는 뭐냐면 각 프로그램별로 그때그때마다 실행 순서별로 이렇게 이 49152부터 49153, 49154 이런 식으로 거의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포트를 하나씩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적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포트를 쓸지를 모릅니다. 그때 비어 있는 포트들 그 포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두는 두 개는 서버 대역에 쓰고 얘들은 클라이언트가 동적으로 그때 이 대역을 쓰게 됩니다. 그때 그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 때 만약에 둘 다 첫 번째면 얘들은 다 어떻게 보면 포트를 49152를 아마 쓰게 될 겁니다. 49152 다. 근데 얘가 뭐 실제 이 서버 하기 전에 딴 서버랑 얘가 뭐 접속했었으면 이 서버 할 때 49152가 갔었고 얘한테 갔을 때는 뭐 49153이 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클라이언트 단위는 동적으로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듯이 이 서버 단위는 어디가 쓴다? 요 두 대역이 쓰게 되고 이 클라이언트 대역은 이쪽이 쓰게 된다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왜 서버 대역은 레인지를 두 개 나눠 놓고 이쪽 레인지는 굉장히 작죠? 1000개밖에 안 되죠. 약 1000개. 근데 이쪽 대역은 얼마냐면 약 48,000개라고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웰로운 서비스라 해서 보편적인 공통의 서비스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뭐냐면 제조사별로 고유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제조사별로. 예를 들면 뭐 카톡 같은 거라 뭐 이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나 뭐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에 이런 특정 서비스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들 뭐 그리고 뭐 와스 서버들 뭐 이런 것들 뭐냐면 원격 접속 서버들 뭐 RDP나 이런 특정 서비스들 제조사별로 근데 얘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범용 서비스 범용 모든 데 범용으로 써요. 그래서 범용 서비스는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약 한 1000개 정도의 포트를 작게 할당하게 돼 있고 이건 제조사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 제조사들 간에 충돌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해서 이 많은 약 한 48,000개의 대역을 포트를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를 보면 얘는 클라이언트가 써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뒤에 보면 클라이언트는 49152입니다. 그럼 이거는 왜냐하면 49152면 이게 16,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 한 개에서 16,000개 정도까지 실행시킬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충분하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옛날 OS들은 어떻게 하냐면 특정 경우에 보면 요 대역도 클라이언트로 옛날에는 쓰기도 했습니다. 옛날 소프트웨어들은. 근데 요즘은 다 이쪽이 클라이언트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끔 보면 1024 대역대 이쪽에도 클라이언트들이 쓰는 클라이언트들은 사실 요 하나만 있어도 16,000개 충분한데 옛날에 이쪽에서도 랜덤하게 어사인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참고로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웰로운 포트들, 이런 범용 서비스들
그리고 얘는 유저 포트, 레지스터 포트에서 서비스가 특정 서비스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우리가 동적으로 변하죠. 계속 포트 랜덤으로 특이하게 임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쓰게 되고 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얘는 좀 그 조금 퍼블리가 개인적으로 PC들만 만들어지는 느낌이니까 플라이비. 그래 이게 발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페메럴인지 이 뜻이 숏라이브드라는 뜻인데 단기가 짧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신하고 나서 통신이 끝나면 이렇게 회수해 버리면서 얘 포트폰을 버리거든요. 근데 서버들은 계속 누구한테 서비스를 받아야 때문에 그 포트가 계속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는 이제 계속 살아 있지만 얘들은 짧은 기간이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책들에는 이 표현이 제일 많이 쓰고요. 저는 이제 다이나믹이라는 표현을 이제부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웰로운이라는 표현은 요 포트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웰로운 포트를 네트워크 바닥에 들어오면 좀 많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유저 포트 또는 레지스터 포트를 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웰온 제가 오타가 났네요. 웰로운인데 N이 빠졌네요. 이 웰로운 포트들은 요것들은 사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TCP, UDP 각각 웰로운 포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한 단원씩 저한테 요것들을 하나씩 뒤에서 이제부터는 서비스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하나씩 기억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요거는 꼭 기본 처음에 할 때는 이 80번과 443번 요게 뭐냐 우리가 뭐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구글 크롬이나 뭐 HTTP 이렇게 해서 뭐 네이버닷컴이라 했습니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HTTP 웹 접속할 때 쓰는 거거든요. 얘가 기본적으로 80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HTTP가 이제 평문으로 전송되다 보니까 보안의 위험이 있어서 보안을 강화한 게 바로 HTTP Secure라고 해서 보안을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트가 443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 단원에 우리가 한번 했었죠. 저 앞에 우리가 그 장비된 접속할 때 그게 뭐냐 텔넷이나 SSH를 한번 했었죠. 걔들은 22번, 23번을 쓴다. 그리고 특이하게 뭐냐면 딴 것들은 서비스별로 포트를 하나 씁니다. HTTP는 80, HTTP 뭐 443, 뭐 SSH 23, 텔넷 20인데 특이하게 FTP만 뭐냐 제어 데이터와 데이터 실제 순수 데이터를 보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CP만 뭐냐면 TCP 포트 두 개를 쓰게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FTP만의 특징이다라는 걸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시험에 실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이 DNS입니다. 이 DNS는 여기도 있고 TCP도 있고 여기 UDP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TCP가 좀 더 신뢰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존 트랜스퍼나 DNS 시큐리티 그래서 좀 큰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걸 쓰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DNS 데이터는 굉장히 스몰합니다. 그래서 DNS는 대부분 다 UDP를 53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FTP도 예전에 한번 배웠었죠. OS 다운로드하고 이런 것들 할 때 한번 제가 앞단에서 실습을 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TFTP는 UDP 기반이고 얘는 좀 더 신뢰성을 주는 FTP는 이게 TCP 기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씩 다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립 프로토콜은 UDP 520번, 521번, 520번은 IP 버전 4, IP 버전 6는 립 엔진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뜻입니다. 521번. 그리고 우리가 HSRP 그다음에 뭐 GLBP 이런 것들 우리가 앞단에 배웠습니다. 그것들 게이트웨이 이중화 프로토콜이죠. 그때 19853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말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프로토는 다 0에서부터 1024 안에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지죠. 근데 여기 이제 시스코가 제조사가 특별하게 만든 이런 것들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요 대역 유저 포트, 레지스터 포트 대역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역들은 사실 막 한 1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가 제일 많죠. 한 48,000개 정도 되네요. 여기가 한 16,000개. 이거 굉장히.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얘들은 서버, 얘는 클라이언트 대역에 쓴다라는 것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켓 주소라는 표현에서 얘는 IP 주소와 포트 주소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켓 특정 목적지가 이렇게 있으면 목적지가 10.1.1.1이면 여기 이제 카톡이 뭐 3,000번을 쓴다. 웹이 8.80을 쓴다. 이러면 얘는 80 이렇게 표현하면 웹 서비스고 10.1.1.1에 뭐 3,000 이렇게 하면 이 IP 주소와 카톡 얘 단말까지의 논리적 주소와 요 서비스를 구분한 식별자 이렇게 해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가 소켓 주소라고 요거는 이제 윈도우 PC에서 netstate라는 명령을 쳐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이게 세미콜론인가 콜론인가 헷갈리는데 요 뒤에다가 이렇게 포트 번호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4915보다 크니까 얘는 뭐다? 아, 얘는 다이나믹 프라이빗 포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7680은 어떤 게인데 요 대역 요 유저 포트 레지스터 포트에 들어가네요. 1024-4915.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저가 서버 우리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는 뭐냐면 서버에 접속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49152 보다 큰 번호가 랜덤으로 이렇게 49152, 49153, 뭐 491 이렇게 랜덤으로 할당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915 얘가 이렇게 찾아가서 80번 찾아가게 되고 얘는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낼 때는 또 이렇게 보내면 4915으로 보내면 얘는 이렇게 유저는 이걸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이제 소켓 주소라는 걸 쓴다. 그리고 요걸 통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먹스, 디먹스 구현한다. 그래서 송신단 TCP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카톡에 대한 서버도 접속하고 뭐 구글 서버도 접속하고 메일 서버 접속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식별자를 다 붙여서 보내면 받는 쪽에서는 그걸 통해서 식별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기본적인 기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송 계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포트 주소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을 통신할 수 있게 이어주고 이걸 이제 먹스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UDP 같은 경우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 해가지고 얘는 이제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는 약자입니다. 빠뜨렸네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제 계층의 기본적인 요 기능은 당연히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특별한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얘는 커넥션 리스트라 해서 우리가 세션을 두 개 간에 맺기 전에 그냥 특별한 연결이 없이 그냥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런 제어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하게 뭐냐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먹스와 디먹스 지원한다. 이건 이제 전송 계층의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넥션 리스트와 언릴라이블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TCP를 배우면서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말이 있고 이게 단말이 있고 여기 단말이 있고 단말이 있을 때 뭐냐면 우리가 UDP 같은 경우 TCP가 있으면 자 TCP는 어떻게 보내냐면 이 사이에 맺기 전에 뭐냐면 서로 간에 일단 논리적인 연결을 맺습니다. 논리적인 연결을 이 논리적 연결을 맺고 1단계 맺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 다 보내고 나면 연결을 끊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게 매너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만나기 전에 대화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 서로 간에 전화해서 계십니까? 네. 저 지금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데이터를 다 이제 만나서 데이터를 용건을 다 말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악수하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주 정중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근데 이 UDP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뭐냐면 요 과정 없이 그냥 무대포로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무대포식이죠. 자, 그리고 이 TCP는 뭐냐면 이렇게 세 단계 연결 끊기가 있지만 요 중간 단계 2단계에서 무슨 기능을 제공하냐면 바로 이 제어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제어 기능. 이 제어 기능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삼총사라 했죠. 뭐냐면 에러 제어, 흐름 제어, 혼잡 제어라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단순히 무식하게 보내기만 한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신뢰도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 기능의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이제 A가 B한테 이제 TCP를 이렇게 연결을 맺고 나서 데이터를 보낼 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마킹해서 얘는 1번이라고 마킹해서 보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보냅니다. 자, 2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1을 받았는데 왜 2를 보내지? 이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낼 때 1을 마킹해서 보내면 2를 보낸다는 뭐냐면 1까지는 잘 받았고 이제 2번 보내.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이때 2를 안 보내고 내가 1을 보낸다고 뭐냐면 1을 보냈는데 1을 다시 돌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 중간에서 패키지 죽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에러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근데 UDP는 그런 모든 이런 제어 기능도 없고 이런 연결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무식하게 요것들. 그래서 TC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은 있죠. 요 보내는 과정 가운데도 이렇게 다양한 제어 기능이 있지만 얘는 그런 거 없이 무식하게 보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도 없고 이런 제어 기능도 하는 이런 저질 낮은 수준의 프로토콜을 우리가 왜 사용해야 되냐. 근데 이게 왜 사용될 수 있냐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얘는 헤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8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TCP는 이게 최소 20바이트거든요. 그리고 안에 붙는 게 많습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딱 보면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출발지 목적지 포트 번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책섬이라 해서 이 안에 이제 숫자로 계산해서 이 값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얘가 수신한 쪽에서 그걸 다시 계산해서 그걸 통해서 얘가 패키지 중간에 뭐 충돌이나
일어나서 에러가 깨졌나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패킷을 체크하는 기능인데 이것도 옵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실제 전체 패킷 이 전체 길이 정보랑 자기가 출발지 아까 앞에서 배웠던 목적지 포트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작습니다. TCP에 비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 TCP는 이렇게 빠르게 전송해야 될 것들은 빨리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우리가 전화나 실시간 요즘 채팅이나 뭐 이런 메신저들 이런 데서는 실시간으로 빨리 보내야 되는 환경에서는 얘가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TCP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단말이 1번 보내면 2번 보내면 이제 2번 보내달란 말인데 내가 다시 1번을 보낸다는 건 뭐냐면 1번이 중간에 일어나서 1번 다시 보내달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화 데이트 하는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했는데 중간에 안녕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다시 하세요 안녕 이렇게 나중에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이 맞지가 않죠. 차라리 사라지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재전송이 불필요한 환경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요즘은 뭐냐면 UDP 기반으로 많이 구현이 되는 게 왜냐면 인터넷 초창기 때는 굉장히 이 회선 속도가 그냥 뭐 10메가, 뭐 4메가, 6메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최소 집 환경에서 100메가고 밖에서는 100G, 200G, 뭐 400G까지 쓰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어서 에러 손실도 굉장히 많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UDP 기반으로 또 구현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특징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CCNA 시험에서는 요 비교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다 했지만, 자, UDP는 뭐냐면 연결이 없다 했으면 그래서 뭐냐면 단순히 어떻게 쏘기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TCP는 어떠냐면 말 그대로 앞쪽에 보면 이런 식의 연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앞쪽에 제가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 과정이 뒤에 뭔지를 알 수는 없죠.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연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뭘 보낸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는 항상 연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연결을 왜 하냐? 연결하면 뭐가 좋냐? 이 연결했을 때 앞에서 말했던 이 데이터를 보낼 때 이 삼총사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없기 때문에 얘는 연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낼 수만 있지만 얘는 연결했기 때문에 연결할 때 서로 간에 협상을 하거든요. 야, 우리가 서로 간에 일을 할 때 이렇게 맞추자. 그렇게 해서 그런 맞추는 걸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제어 기능, 부가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TCP는 연결 지향을 하게 된 반면에 비연결이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기능이 없다. 이런 에러 기능, 흐름 기능, 혼잡 기능 같은 것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비신뢰적이다. 얘는 신뢰성이 있다. 요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그 OSI 계층이 당연히 4계층이고요. 당연히 요 기능은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기본 기능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능은 간단히 당연히 제공하게 돼 있고요. 근데 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얘는 뭐냐면 커넥션 오리엔티드라고 얘는 커넥션 리스트라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 연결 지향의 비연결성 요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아까 에러가 발생했을 때 나온 체크 썸이라는 거 얘는 필수로 해야 되지만 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제어 기능을 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오버헤드가 적기 때문에 실시간 통신에 적합하다. 근데 얘는 뭐냐면 오버헤드가 기본 크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조금 연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실시간 통신에 좀 부족하고 일반적인 노멀한 통신에는 거의 적합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TCP는 UDP는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 기반을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뭐 중요하지 않지만 포트라는 개념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여만 드릴 때가 여러분 이런 거 있다는 거 보시기만 하면 되고 이거 나중에 저희가 하나씩 배울 게 돼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랩을 한번 간단하게 이제 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라우터를 처음에 이렇게 해서면 show control plane 해가지고 호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 포트 이렇게 쳐봅니다. 그러면 뭐냐면 얘가 아까 이게 요게 이제 IP 주소고 뒤에 땡땡이 이제 뭐 포트 주소라 있죠. 이렇게 해서 소켓 주소를 표현한다 했습니다. 요 표시는 뭐냐 all이란 뜻입니다. 얘가 예를 들면 로컬이란 건 얘 라우터 R2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IP 주소입니다. 왜냐하면 라우터는 이 포트별로 IP 주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IP 주소로 뭐냐 23번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텔레 서비스입니다. 웰론 서비스 중에서. 그래서 뭐냐면 얘는 23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TP 서버로 해서 69번을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볼까요? 호스트 오픈 포트죠. 자, 이렇게 해서
둘 다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뭐 스테이트 리스닝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ow 얘가 TCP 브리프라는 명령을 보십시오. 그럼 얘가 이제 TCP 세션을 지금 맺고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세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텔레를 한번 하는 거 배웠죠. 앞단에서 그거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 VTY에서 04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트 인풋 해가지고 여기서 all 하면 뭡니까? 모든 건 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텔레 SSH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뭐 그 요 상태에서 저는 그 all을 해서 모두 다 일단 한번 허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패스워드 단순 패스워드 유저를 안 만들고 패스워드를 인정하고 싶으면 이제 로그인이라는 명령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패스워드를 일단 먼저 입력해 주겠습니다. 시스코 이렇게 하고 로그인.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부터 얘가 텔렛을 이제 세션을 동시에 5명까지 허용하면서 그다음에 텔레뿐만 아니라 SSH도 허용하면서 패스워드 시스코로 들어와 있다는 걸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R1에서 이제 저쪽 서버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텔레 10.1. 얘가 12.1, 12.2거든요. 12.2 이렇게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입력하라 돼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얘가 enable 패스워드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enable 패스워드를 얘가 그냥 들어왔을 때는 레벨 프리빌리지 레벨 1로 들어오니까 enable 패스워드를 똑같이 시스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스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시스코 왜 입력 패스워드가 제가 시스코 아까 입력을 안 했나요? 이 패스워드 시스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스코 시스코 제가 이 패스워드 잘못 입력했나요? 한번 볼게요. 패스워드 시스코가 맞는데 제가 패스워드 시스코가 맞는데 쇼ip 인트 브리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먹을까? 텔레 10.1.12. 시스코 이게 왜 안 먹죠? 제가 다시 한번 저거 라인 VTY 라인 VTY 0에서 패스워드 제가 하다가 잘하면 그 패스워드 시스코 하면서 그걸 또 공백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프리빌리지 레벨 show 프리빌리지 레벨 하면 1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15로 되기 위해서 enable 패스워드 enable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 인을 패스워드 해주면 이제 프리빌리지 레벨이 15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어를 다 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R1에서 R2로 이제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R1에서 R2로 텔렛 얘가 텔렛 서버 기능이 약간 오픈되어 있으면 얘가 접속을 한 거죠. 요 상태에서 얘가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how control plane 그래서 호스트였죠. 호스트에 오픈 포트라는 명령을 한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뭐냐면 이제 보이시죠? 얘가 기존에 23번 TCP로 텔레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포린 어드레스. 자, 내가 서비스하는 쪽으로 10.1.12.1 얘가 이제 접속했다는 거죠. 얘가 어떤 포트를 받았냐면 40160 포트로 접속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접속할 때는 이제 그 포트가 얼마로 한다 했죠? 예, 바로 이제 49152의 다이나믹 포트를 하는데 또 옛날 터머 OS들은 이제 1024도 일본적으로 좀 쓰기도 한다 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말했듯이 요 프로세스와 요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통신 그 개념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다른 명령을 show TCP 브리프라는 명령을 치면 그것도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얘가 입력하거나 하면 조금 출력되는데 시간이 잠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이제 포트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아시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PC에서 netstate라는 명령을 제일 많이 쓰고 서버들에서는 리눅스 윈도우 서버에서는 그 명령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잘 보여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그 시스코 라우터들이 이제 웹 서버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가지고 있냐면 얘가 외부로 우리가 지금 CLI로 명령을 치지만 이 외부로도 이제 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는 IP, HTTP 서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HTTPS를 하고 싶으면 시큐어 서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시큐어 서버 하려면 이제 키를 만들어야 해서 키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떴네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SSH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렇게 치니까 엄청 많이 늘었죠. 왜냐하면 보시면 80번 포트 이게 뭐냐면 HTTP 요게
생겼고, 그리고 443이란 게 HTTPS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HTTPS, HTTP, 그리고 SSH가 이네이블 되면서 뭐가 됐다? 22번도 이렇게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얘가 이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 명령어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나중에 뒤에 할 거니까. 예를 들면 제가 딴 서비스를 SNMP라는 서버라는 것들을 제가 뭐 이렇게 명령을 했다. 명령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SNMP라는 게 서비스가 또 생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제가 서비스를 할 때마다 아까 말했듯이 포트가 그에 해당하는 웰론 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또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될 때는 다이나믹 프라이빗 포트가 일반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NTP라는 서비스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리고 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거 NTP라는 게 보시면 123번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웰론 서비스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던 걸 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씩을 조금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외워 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합니다. IP DNS 서버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면, 자, DNS는 제가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DNS 서버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53번이라는 서비스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UDP만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TCP도 있죠. 그래서 DNS 서버는 특이하게 뭐가 있다? UDP도 있지만 TCP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기능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이런 것들 다 이제 비활성화하는 것들을 이렇게 권장하게 됩니다. 보안적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서버 스큐어 서버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다 비활성화, 특히 이제 서비스를 안 할 거면 다 이렇게 없애는 것들을 권장하게 됩니다. 왜냐면 불필요하게 포트를 열어두면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없애고 나면 좀 많이 줄었죠. 제가 다 뭐 SNMP도 많이 없애야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없어지지가 않네요. 자, 여하튼 이런 것들이 서비스를 여기 이것도 뭐 남아 있어서 타임아웃이 안 지나서 그런가 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명령어들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하고 배우면 다 배우게 될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TCP에 이렇게 포트 양쪽에서 포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성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